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문화관광 상품 패러다임 변화와 성공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 문화관광 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한다. 2. 문화관광 상품의 성공 키워드를 이해한다. 3. 문화관광 상품의 핵심 요소를 이해한다 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 철저한 수요자 중심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행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패키지 여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에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 놓았으니 이 스케줄에 맞는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구입을 해서 여행을 하세요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패키지 여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패키지 여행도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개별 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관광객들이 직접 정보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여행을 소비하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에 많은 여행사들도 그리고 호텔이나 면세점, 카지노와 같은 관광 관련 업체에서는 관광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상품과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 중심 시대라는 말은 관광객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은 생각보다 쉽게 변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1롯데월드 사진입니다. 123층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롯데월드 안에는 다양한 먹을거리, 살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건물 옆에 다른 기업에서 200층짜리 테마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준공된 날부터 사람들은 제1롯데월드에서 발길을 이 200층짜리 건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관광객들은 재미와 감동과 새로움이 없으면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상품은 늘 변화해야 되고 그래야만 생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치 관광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중관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설악산에 단체로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제주도에 효도 여행을 간다든가 오대산에 단풍 여행을 단체로 간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관광 시대가 과거에는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은 양적 증가입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 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년에 우리 지역에 100만 명이 왔는데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만 명이 왔는데 똑같이 100억을 버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훨씬 더 지역으로서는 효율적인 관광 정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50만 명 오고 동일한 금액인 100억을 번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 숫자만큼 관광 수익이 정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시대가 대한관광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험하고 교육하는 관광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몸으로 체험하는 관광입니다. 지금이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이 대한관광 시대의 핵심은 질적 증가입니다. 얼마나 만족해서 얼마나 돈을 소비하는가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관광을 넘어
가치관광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관광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광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까지도 관광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관광은 마음과 머리로 느끼게 하는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DMZ 안에 들어갑니다. DMZ 상태 관광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마을 이장님이 실제 관광 코스가 아닌 곳을 안내해서 같이 갔던 일행들을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장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지칭하면서 이 나뭇잎을 다려서 먹으면 산만한 어린아이들이 산만기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장님에게 저 나뭇잎을 딸 수가 있는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가 변화만 된다면 어떤 돈을 써서라도 부모님들은 구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전라도 신안의 증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짱뚱어 다리 밑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일렬로 서서 갯벌을 걸어갑니다. 갯벌을 걸어가게 되면 갯벌 위에서 미생물들이 움직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건 아니고요. 맨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맨발이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에 가서 우리들이 발을 간질간질하게 했던 미생물이 무엇인지를 슬라이드로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환경 교육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환경 교육이 끝나면 갯벌로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합니다. 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든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가 분리수거를 잘 하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가치관광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중관광, 대한관광이 많이 비율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치관광의 비율이 앞으로 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 브랜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에는 숙박, 상업시설, 박물관, 컨벤션 시설 같은 개별 시설들이 지역의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 자체, 지역 자체, 마을 자체, 공간 자체가 관광 상품인 시대입니다. 학생들과 브레인스토밍을 좀 많이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의 주제가 외국의 많은 관광 도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포스트잇에 파리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라고 하면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몽마르트 언덕 같은 이런 관광 시설에 대해서 관광 명소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관광 시설과 명소의 비율보다 영화, 음악, 드라마, 패션과 같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많이 적습니다. 심지어는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전, 테러, 위험이라는 단어를 적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파리 여행을 할 때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만 연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천 카페에 앉아서 파리 전체를 느낄 수 있는 도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시와 지역의 관광 소비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많은 도시에서 관광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제는
도시 브랜드가 소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리입니다. 파리는 다양한 느낌을 갖고 있는 낭만의 도시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위락의 도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많은 영화와 음악이 배경이 된 도시입니다. 시드니입니다. 많은 예술과 공연이 열리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도시는 그들만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와 도시 이미지를 만끽하기 위해서 최근 여행객들은 원데이 투어라는 가이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특정 도시나 지역을 원데이 투어 가이드한테 맡기고 나머지 일정들은 개별로 짜여진 일정을 소화해냄으로써 도시 분위기를 더욱더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이미지,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원데이 투어 가이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는 관광 공간의 변화 측면에서 문화관광 명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장소와 명소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공간과 관광객의 기능적 관계입니다. 입장료를 내면 들어가서 관람하고 나오고, 돈을 주면 물건을 사고 나오는 이런 기능적 관계라면, 명소는 공간과 관광객 간의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문화적 교류 안에는 스킨십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 서로 웃고 떠들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소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과 경험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전 전주 한옥마을은 서당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공간, 김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공간, 판소리하는 것들을 관람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주 한옥마을은 직접 서당에서 글 공부하는 공간, 같이 김장을 담그는 공간, 판소리를 함께 즐겁게 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거의 장소에서 명소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소에는 문화적 교류, 스킨십이 있다고 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에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빨대를 어떤 통에 꽂아서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걸리 또는 모주인데요. 어떤 슈퍼에서 연세 드신 할머니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웃으면서 그거를 주고 갖고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산 후에 그 슈퍼를 방문해서 할머니에게 외국어를 잘하시나 보네요. 물건을 파시면서 말씀을 잘하시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당신께서는 외국어는 전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는 스킨십을 할 수 있었냐고 했더니 먹고 있는 떡을 건넸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뭔가를 받으면 또 주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조그만 기념품을 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손자 같으니까 또 갖고 있는 또 무언가를 또 주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런 것들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스킨십입니다. 관광 명소는 이런 스킨십,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 상품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문화관광 상품의 성공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키워드 첫 번째는 콘텐츠의 재해석과 테마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입니다. 여러분, 심사임당 하면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심사임당은 어진 어머니, 현모양처로 이해가 됩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사임당을 해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SBS에서 이러한 현모양처와 어진 어머니의 심사임당을 버렸습니다.
보시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예. 이영애 씨와 송승헌 씨가 나왔던 신사임당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심사임당은 어떻게 그려졌나요? 현모양처 어진 어머니로? 아닙니다. 여류 문학가로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재 화가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로만 해석하려는, 똑같이 해석하려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에서는 늘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컨텐츠의 재해석은 테마와 연결이 됩니다. 흔히 테마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가 뭐야? 바로 그 주제가 테마입니다. 따라서 테마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전달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시청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테마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테마는 이야깃거리와 독특한 이야기의 각도가 연결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사인당은 이야깃거리입니다. 대상. 어떤 사람에게 심사인당은 어진 어머니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사인당은 현모양처로 비추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사인당은 천재 화가로 그려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사인당은 미모가 뛰어난 여인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심사인당은 바라보는 각도가 여러 개인데 우리나라는 현모양처 어진 어머니로 그 지금까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즉 테마는 현모양처라는 이야깃거리와 다양하게 바라보는 각도가 합쳐집니다. 심사인당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세종대왕도 마찬가지 다 이러한 바라보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은 우국충절의 장군입니다.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장군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관광 명소, 관광지, 관광 프로그램, 관광 축제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남해안의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모든 지역은 이순신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지자체에서, 민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남해안 일대에 이순신과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똑같이 우국충절의 장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명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왜 재미가 있었을까요? 이 명랑 안에는 많은 사람의 바라보는 각도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의 안악의 입장에서, 때로는 아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때로는 왜군의 입장에서, 때로는 임금의 입장에서, 때로는 이순신의 친구 입장에서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상품의 성공 키워드는 컨텐츠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테마화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관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상품의 성공 키워드는 디지로그입니다.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입니다. 과거에 이어령 그 당시에 문화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의 시대는 디지로그 시대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같이 결합된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문화관광 상품의 대표적인 속성이 디지로그입니다. 우리가 부산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실 때 교통수단으로 KTX를 타고 싶습니까? 새마을호를 타고 싶습니까? 대부분 KTX를 선호할 것입니다. 가셔서 특급 호텔에서 주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관에서 주무시기를 원합니까? 대부분 특급 호텔을 선호할 것입니다. 종이로 된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기를 선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나오는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여행하고 싶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나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편리한 것 안에는 감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상치 못했던 야생화를 보게 된다든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예상치 못했던 관광 행위를 한다든가 할 때 감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문화관광 상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만 됩니다. 디지털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해 주지만 아날로그는 추억과 감동과 향수를 자극해 줍니다.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젓가락과 숟가락 위에 받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식당에 가면 이 수저 받침대가 쇠로 되어 있거나 사기로 되어 있거나 종이로 되어 있거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자주 가는 식당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식당은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제가 가능하면 일본을 갈 때마다 들립니다. 그 식당에 가면 재미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저하고 젓갈의 받침대를 무엇으로 사용하냐면요. 야생화꽃으로 사용합니다. 야생화꽃을 딱 자르면 앞에 머리와 줄기가 높이가 생깁니다. 물론 일본 수저와 젓가락은 가볍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까 할머니께서 심으신 야생화가 굉장히 주변을 뒤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입니다. 결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광주광역시 월봉서원 옆에 찻집을 갔더니 보시는 사진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젓가락을 나뭇잎으로 이렇게 얹었던 이 식당만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관광에서는 바로 이런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디지털과 함께 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날로그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누구나 보시는 바와 같은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사진입니다. 스타벅스의 특징은 다른 커피숍과는 다르게 번호표나 드드드드 하는 기기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은 이름을 불러주고 호칭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만에 갔더니요. 굉장히 유명한 스타벅스 집에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을 때 밑에 제 이름과 밑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웰컴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이름은 아니고요. 학생들과 같이 갔을 때 한 학생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종업원이 밑에다가 매직으로 웰컴이라고 쓰면서 웃으면서 전달해 줬습니다. 다른 커피숍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적의 특성은 같은 상품이지만 다른 제품으로 느끼게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상품의 핵심 요소입니다. 문화관광의 상품은 사람, 문화, 공간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람, 문화, 공간이 잘 어울려지고 교류하게 되고 흥겨운 만남이 생기게 되면 문화관광 상품은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내국인, 외국인, 지역 및 관광객, 어린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문화 안에는 전통적인 것, 현대적인 것, 먹거리, 놀거리, 잘거리, 쉴거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 안에는 거리, 주택, 골목, 마당, 광장, 건물, 때로는 시냇물, 산, 바다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한 문화관광 상품의 조건입니다.
저는 성공한 문화관광 상품의 조건을 훌륭한 음식점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레시피, 요리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실력 있는 요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통성, 오래전부터 그 맛을 유지했던 전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찾는 문화관광 상품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 인프라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문화관광 자원 및 시설. 레시피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역 이야기와 프로그램. 실력 있는 요리사, 휴머웨어 측면에서 지역의 역량과 주민 참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통성 부분에서 문화관광 상품은 장기적으로 오래 걸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성공한 문화관광 상품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 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는 수요자 중심 시대, 가치관광 시대, 도시 브랜드 시대, 문화관광 명소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문화관광 상품의 성공 키워드는 컨텐츠의 재해석, 테마, 디지로그입니다. 3. 디지로그의 의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입니다. 4. 문화관광 상품의 핵심 요소는 사람, 문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문화관광 상품의 조건은 문화관광의 인프라, 지역 이야기와 프로그램, 지역 역량, 지속적인 노력의 결합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 상품 패러다임 변화와 성공 키워드를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